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한 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시비르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기 위해서 업종과 종목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청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청원 전문가께서 1시간 동안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외에도 우리 이청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황 분석도 굉장히 또 자세히 해주시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고민들 굉장히 또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가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청원 전문가의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번 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후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또는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매우 간단하고 개괄적인 설명, 즉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1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시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에 시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악재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김정은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하락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번 주 전반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저는 수급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개인도 외국인도 아닌 기관 수급에 의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장이 앞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배트맨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건 시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한들 그 조정폭은 결코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적절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특히 반도체나 2차전지, 5G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만한 핵심,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대한민국 5대 주력 산업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왜 이와 같은 주력 산업군이 움직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참 재미난 국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경공업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부 주도하에 1960년대부터 중공업 기업으로 그리고 중공업 국가로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스코예요. 예전 이름이 포항제철이었죠.
1960년대 후반에 이 철강이라고 하는, 즉 중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부 아래, 국가의 지원 아래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이 육성이 됩니다.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기타 여기서부터 파생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사업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다른 것보다 조선이나 철강 이 두 가지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매우 높였다라고 하는 것. 특히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아닌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3죠. 그들이 2010년 초반 유럽 재정 위기가 있기 전까지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가지고 가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핵심 사업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비록 현대와 기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내수 판매는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열심히 현대와 기아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밀려서 아직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강과 이 철강으로부터 파생된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가지 산업은 결국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정유라고 하는 이 산업 또한 매우 재미가 있죠. 1970년대 철강이 생긴 이후로 대한민국이 당시의 정부가 어찌 보면 매우 독단적인 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유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모른다. 그런 판단 아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석유화학보다는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유가 오히려 더 단기적인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덕분이었죠.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역, 특히 수출 교역량을 보이면서 급성장했던 게 바로 이 석유화학과 정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참고로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산유국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름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정유를 공급해달라, 그런 요청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은 동남아 전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정유 회사들이 수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늦게 움직인 하나의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가장 든든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 가장 밝은 산업군으로 반도체가 역시 꼽히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조금 재미난 게 사실상 반도체는 전 세계가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중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그 시점부터 반도체는 천천히 도약을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었죠.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추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도 많이 있었고 삼성 또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었기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당시 셋째였죠. 이건희 회장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기업을 키워냈고 덕분에 삼성의 2대 총수로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건설과 금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가지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약 7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반도체나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딱 하나죠. 바로 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국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토지고요. 두 번째가 인력이고 세 번째가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와 인력은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고용,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예전 기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돈이 없었죠.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국가가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미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기업이 아니었던 그런 국가였던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또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 또는 국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택했던 게 대한민국 정부가 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예치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치금을 몇 년 동안은 못 찾습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그 모든 돈을 거의 대다수가 산업성장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금융을, 자금 조달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천천히 성장을 해왔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자금 융통. 이 자금 융통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인 게 금융인데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접 금융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성장한 하나의 금융 방식이고 이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대출을 기반으로 한 간접금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 조달이 충분히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에는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때로는 이로부터 파생된 파생상품 시장은 2010년부터 2012년 정확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그 시점까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만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어찌 보면 기존 간접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출로부터 조금씩 탈피를 하면서 이제 직접 금융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업,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지주, 상장사 기준으로는 신한지주라고 우리가 하겠죠.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이 종목이 매력적인지 현 시점에서 편입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한은행이죠. 그리고 제주은행을 기반 기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보험사 등을 갖추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러한 신한지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율, 정확하게는 금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이 기업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손익계산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이자 마지막이 경영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주식시장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비록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많이 밀리긴 하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죠. 3월 19일 저점을 찍은 이후 오늘까지 시장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 동기간 중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점을 찍은 이후 조금 상승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언론이나 또 뉴스나 그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수급이 그리 좋지 않으니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거의 다 만회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기간 중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현물 시장의 경우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분명히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를 보였고 주식 선물 시장에서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물 시장만 본다면 야, 외국인은 파니까 지금 시장은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은 현물이든 선물이든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을 함께 보면서 지금 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아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더 이상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라고 맨날 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앞으로 하락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코스피 기준 1439포인트를 찍었는데 오늘 종가 거의 1890입니다. 450포인트가 올랐어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실물 경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실업자라든지 국내 GDP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12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수가 많이 빠졌더라면 환율은 예전 같았으면 1300원 훌쩍 넘고 1400원까지 올라갔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봤던 것과는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적어도 지금 시장이 결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된 다양한 종목들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시장의 상승을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수급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인데 동학개미운동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120년 전에 있었던 동학운동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특히 200-300포인트 밑에 있던 그 시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그분들 지금 거의 다 수익권에 있겠죠. 적어도 10에서 적으면 5% 정도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도 아닌 만큼 아마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 올 연말에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가장 큰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금융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가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시점은 우리가 흔히 2010년 3월, 4월, 5월경이라고 보이고 6월부터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 반등했던 그 시점에서 보여진 다양한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한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전망을 어둡게 보았고 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에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그게 뜻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또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든 미국의 경제든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조금 더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괴리율은 앞으로도 조금씩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선물 시장이든 주식 선물 쪽에서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
크게 이어진다면 오히려 GDP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하나 IMF였죠. IMF가 올 한 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특히 실물 경제가 보이는 것은 시장이 결국에는 모두 다 만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른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더 이상 고전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연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2000년대 이후로 연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바오바 정책이 정확하게 2014년에 끝이 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인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장 탄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실상 분기별로 GDP 흐름을 보더라도 3%는커녕 2%를 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뉴노멀 현상이라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의미하는데 기존의 개발도상국이든 신흥국이든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결국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뉴노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뉴노멀 현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분명 그 어딘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뉴노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자 새로운 산업군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는 거.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던 회사가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것. 저는 그것이 4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드문드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압으로 현 시점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혁명, 그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그 상승 탄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한번 돌아보면은 와, 그때 그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4차 산업을 위해 움직였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아마도 5배, 6배, 10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경제 간의 괴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는 결코 앞으로 큰 동행성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당연히 금융경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좋을 거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는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최근 1년 상황만 보더라도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다우 같은 경우 약 50%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미국의 경제는 이를 압도할 만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특히 미국을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주된 지표, 리테일 세일스, KSC로 주택가격지수, 실업률 이 모든 것이 개선되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큰 폭의 개선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 내외를 계속 유지하다가 현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던 2017년
초반때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좋았는가? 결코 아니죠. 모든 건 기대감입니다. 결국엔. 기대감과 바로 또 하나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모든 게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경제학 이야기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로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에 의한 작은 정부가 세계 경제를 이끌 패러다임이었죠. 하지만 경제대공황이 있은 이후로는 이게 모두 다 결국에는 기존 주류 경제학이 사라집니다.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모두 잃어버렸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제 가격을 상실했고 더 이상 시장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맡겼을 경우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죠. 아담 스미스를 이은 새로운 경제학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케인즈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며 정부는 결국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느냐. 하지만 됐죠.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1월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득이 그리고 소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덕분에 뉴딜 정책과 케인즈가 말했던 유효 수요의 창출이라고 하는 이것이 군수 산업까지 크게 성장시켜서 미국은 가파르게 경제를 회복하였고 1950년대, 60년대 중산층이 엄청나게 양산되면서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호황기를 누렸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도 계속해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큰 정부와 유효 수요의 창출 이것만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970년대 1차, 2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 밀턴 프리드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주의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버리죠.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없었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각종 자산의 버블과 각종 경제를 주름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통화량에 대해서만큼은 각 국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딱 보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습니다. 미국이 뭘 했습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뿌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뿌립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아진 이 통화량이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만들고 이 풍부하고 넘쳐날 이 유동성들이 단순하게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 통화량이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투자를 위한 자금이 되든 이자를 갚을 이자 비용이 되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단기간에 특히 미국이 단기간에 이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정확하게 0.25%까지 금리는 낮춰졌습니다. 풍부하게 만들어진 이 유동성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를 위한 경기 투자금으로 이용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미국의 주식시장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시장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분명 크게 있었을 때 GDP의 감소도 분명 있었을 건데 왜 환율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올라간 게 겨우 1299원이었습니다. 1300원 뚫고 1350원 뚫고 충분히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죠. 달러가 풍부해졌으니까 원화는 그에 비해 풍부해진 거 아니니까 환율은 대단히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단순하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 자금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시중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들은 분명 어느 시점에 맞춰서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현물 쪽에서는 매도하는 물량이 있지만 선물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또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미 외국인들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풍부해진 지금 상황에서 각국의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특히 장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유동성 장세고 또 하나가 실적 장세인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왔죠. 대단히 나쁘지가 않아요. 3분기, 4분기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전망대로 가면 시장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폭락을 막을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유동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세가 유동성 장세예요. 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따지자면 실적 장세,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유동성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인 추후에 시차를 두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준금리의 조절과 함께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숙제가 맞추어져 있죠. 금융경제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 이 금융경제의 안정화가 결국에는 각국이 보일 GDP든 또는 각국이 보일 실적이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는 이 통화량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도 통화량이 지속적인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특히 인플레이션을 따라오지 않게 하는 이 통화량의 증가는 오히려 득이 될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게 없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통화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풍부하게 활성화된 이 유동성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 모든 곳으로 갈 거고 미국과는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적어도 이번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도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약 10년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는 자금까지 주식시장을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될 거고 그 자금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호구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 저는 이번 기회에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의 기저에는 아마도 풍부하게 만들어진 이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 기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이번 시장, 단순하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축제의 장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현 정권 아래 코스피는 2600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려고 했던 그 시기 2017년 초반에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갔을까? 경제지표가 엄청나게 좋았나? 아닙니다. 단순하게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있었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국내 자체의 변수가 아니라 2018년, 19년에는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있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에 나갔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 시장 불안하게 볼 필요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꼭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0.4에서 0.6%가량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14.4% 감소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이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이 지표가 악화되는 수치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이 유가의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자,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청원 전문가의 강의 계속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단순하게 신한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한지주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은행과 비은행 두 가지 섹터에 나뉘어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주도라고 하는 이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주은행입니다. 참고로 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데, 시중은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SC, 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있고요.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또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 예를 들면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또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이 모든 것들이 지역 기반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고, 비은행으로는 신한카드나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자산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룹 내에서는 765조죠. 참고로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2위입니다. 1위는 KB금융인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82조 수준. 참고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신한지주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당기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자 부문에서의 성장이 지속되고 또 비이자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은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은행은 본연의 역할이 있어요. 은행은 가계로부터 돈을 예치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주고요. 대신 이 예치된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근본적인 목적을 하는 은행을 우리가 CB 상업은행이라고 하고, 그 외에 펀드라든지 기타 보험이라든지 방카슈랑스 그 모든 것들 다양한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은행을 IB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증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이 CB와 IB가 거의 다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은 이후 CB는 CB답게 하자, IB는 IB답게 하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CB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이 사실상 이 기타 비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B와 IB가 분리되었다고 하기보다는 CIB라고 하는 이게 조금 더 명확한 명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4대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이 비이자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매우 큰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뜻하는 것은 특정 사업에만 우리가 사업을 올인했을 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게 잘 안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흔히 말하기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충격에 따른
리스크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한지주가 어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에 따라 전사적인 비용 관리, 즉 지난 8년 동안 영업이익 경비율, 말 그대로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고정 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틀은 충분히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금리에 따른 영향도 받지만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은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든 가게든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돼요. 이 대출 수요가 많아야 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대출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연체율이 낮으면 더 좋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가 매우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이 2금융, 3금융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체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자와 금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자와 금리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금리는 이 대가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자의 크기를 말해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죠. 기존에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은행 또는 각국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은행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0.25, 대한민국은 0.75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국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뜻하는 것은 이자 비용, 즉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돈을 빌리는 데 따른 비용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대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3%일 때 10명이 대출을 받는데 지금 0.3%가 되었기 때문에 100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것은 더욱 많은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단순하게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금리가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의 금융지주사는 지금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라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만 보셔도 좋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싸니까 대출받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없었던 잠재적인 수요자도 자연스럽게 은행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은 2019년 기준으로 2%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자 수익 또한 5% 이상 성장하는 등 분명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참고로 요즘에 실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 중에서 특히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에 가려고 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이 신한은행이죠. 금융권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신한은행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것도 아니고, 비록 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업이 오히려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은 대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이자 부문에서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서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수익원은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든 SK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는 결국에는 승부를 못 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그 파이를 키웠던 이유는 가전에서 그리고 반도체에서 그리고 갤럭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하게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이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제로금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은행이 풀어내야 할 새로운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룹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주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기준 평균 배당률이 1에서 1.5%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에서 3인데 대한민국은 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상장사들 배당금 너무 적게 주냐? 이건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 같은 경우 대주주, 최대주주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오너 일가라고 하는 이 오너 일가가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주주라 하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내가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오너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권 안정이에요. 반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나 기관이든 또 외국인이든 관심이 갖는 것은 차익이에요. 말 그대로 내 계좌에 얼마만큼의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배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신한지주는 배당이 지난해 기준 4%입니다. 상당히 높죠.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바로 이 배당인데 배당이 4%라고 가정을 합시다. 10년이면 40%예요. 물가 상승률이 1.5%라고 1.5% 정도라고 하였을 때 10년이면은 정확하게 25% 정도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10년 동안 배당만으로도 40%의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주가까지 올라간다면 말 그대로 매매 차익의 배당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배당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층,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20대나 30대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노후 자금으로서 60대라든지 50대 이상 자금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배당만 받겠다. 어차피 회사가 망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 아래 신한지주를 편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전도 대표적이죠. KT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들이 배당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27,000원대입니다. 저점 대비 22,000원 정도에서 25% 정도. 물론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시장보다 많이 빠졌고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에 많이 취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추후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얻을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즉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편입해서 가지고 가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추후 10년, 20년 주식 투자를 하실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한지주는 우선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단순하게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당장 편입해라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올해 연말까지 대략 시장이 크게 살아난다면 35,000원까지는 보고 우리가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신한지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안정적인 배당주, 신한지주 좀 깊이 있게 짚어드렸고 목표 가격까지도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청원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다양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